정서적 결핍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멍이 들거나 어디가 부러지지도 않고 피가 나지도 않으니까요. 밥을 굶었던 것도 아니고 입을 옷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 나 힘들었어 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야 네가 뭐가 힘들어, 야, 너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그냥 네가 나약한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어린 시절 정서적 결핍, 정서적 방임은 다른 학대나 결핍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정도의 정신적 문제를 겪게 만들어요. 나이가 30, 40, 50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이유를 모를 서러움이 밀려와서 눈물을 흘린다는 분들이 제 내담자 분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정서적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가 어린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영상은 부모를 원망만 하자고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물론 회복 과정에서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는 단계가 있을 수는 있죠. 실제로 부모가 아이한테 잘못했을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곳까지, 비어있는 내 마음이 채워지는 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고 함께 그 방향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럼 먼저 정말 나에게 정서적 결핍이 있었던 건지 알아봐야 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정서적 결핍이 있었던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요. 싫어도 거절 잘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괜찮아 보이니까 계속 더 요구하고 내가 하는 희생이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거절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소리 하지 못하는 걸 이용해 먹는 나쁜 놈들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게 나도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억울해져요. 힘들고 싫어도 계속 참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거나 아니면 몸에 병이 나기도 하죠. 힘들 때 힘들다고 하고 우울할 때 우울하다고 하고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하는 걸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 감정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고, 어쩌면은 상대방이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 사람한테도 얼마나 짐이 될까, 불편할까, 그 사람의 기분도 망치는 일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주로 상대방에게도 부담 주고 싶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짐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그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표현했을 때 오히려 받아들여지고 위로받았던 경험도 없는 거죠.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진짜 친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내면의 이야기들을 가끔은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수용받으면서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소리나 거절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그런 말 하는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비난은 당연히 겠죠. 그것도 너무 당연히 힘든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아니면 농담으로 하는 말들에도 상처를 받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도 알겠어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쿨하게 넘기고 싶은데, 그리고 겉으로는 그런 쿨한 척을 하기도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말을 곱씹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잘 숨기고 있는데 나는 너무 알아요, 그게 괜찮지 않다는 걸.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비판에 민감한 이유는 셀프, 즉 나라고 하는 심리적인 구조가, 몸은 내가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나라고 하는 그 느낌, 그 감각, 그런 것들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해서는 나는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학교는 어딜 나오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내면을 느껴봤을 때 나라고 느껴지는 감각이 단단한지 아니면 희미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희미하면 타인이 나에게 하는 어떤 평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휘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내가 정말 나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반대로 칭찬에는 엄청나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비판에 대해 기분 나쁠 때 항상 뭐 내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확실히 선을 긋는 거,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호구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야 할 때도 있죠.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이고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책감을 줄 때입니다. 의도적이 아니었더라도 실제로 상대가 내 선을 넘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상황은 불편하다 라고 말하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하고 그 관계를 거절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때리는데 그걸 견디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치는 정도, 작은 생채기를 내는 정도의 비판도 견디지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프다는 감각적 사실은 내가 스쳐서 아픈 거든 맞아서 아픈 거든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 케어해야 돼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게 때리는 게 아닌데도 왜 이렇게 아픈지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살짝만 스쳐도 너무 아프잖아요. 막 손만 씻어도 물에만 스쳐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스치지도 않게 어디 안 부딪히게 조심조심 다니고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조심하는 것도, 자극을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기 가시가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그 가시를 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향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재능에 비해서 성취가 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갔는데 평생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연봉도 학벌이나 능력보다 적게 받고 떠돌아다녔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꾸준히 뭔가를 노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죠.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방향으로 한 발짝씩 걸어 나가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이들한테는 부족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해내는 것은 다르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에너지를 들여야 해요. 정서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내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본질적인 삶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바닥이 되어줘요. 그런데 근본적인 정서적 결핍이 있다는 건 이 열망이 없다는 거고 허공에 떠다니는 듯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머리로는 꿈꾸기도 해요. 근데 그건 내 잠재력의 영역인데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낼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서 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누가 죽는다면 내가 진짜 슬플까? 이 질문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답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 슬플까? 라는 의문도 같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죽는다면 누가 그렇게까지나 정말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내 욕구를 조절해주는 대상, 어른과의 관계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장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를 내가 원할 때가 있잖아요. 당 수치 높은데 계속 단 게 땡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이런 자제력이 더 낮아요. 이런 걸 스스로 조절하기는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 양육자가 그걸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서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옆에서 버텨주는 어른이 모든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른들의 버텨줌의 역할이 그 아이 마음속에 내면화되어서 스스로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도움 요청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역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의존성의 반대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누구를 의존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바라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는 걸 나는 의존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독립적이고 잘 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이 역의존성은 스스로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고 타인을 찾는 과의존성만큼이나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의식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 하는 거야. 그리고 도움받지 않는 게 나는 편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평생 도움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오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짐이 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 사람한테 짐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결핍되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진 모르지만 어린 시절의 양육자가 내 감정을 살펴봐줄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키울 만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부부 사이가 너무 갈등이 심했다거나 고부 갈등이 심했다거나 그 외에도 아이를 전혀 돌볼 시간이 없이 맞벌이를 해야 했다거나 어떤 그런 이유였을 수 있죠. 그런데 아이는 저렇게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에게 나라도 짐이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숙한 아이, 떼쓰지 않고 힘든
아무튼 내색하지 않고 도움 요청하지 않고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착한 아이로 자라게 되죠. 그때는 성숙해 보여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착하고 말 잘 들으니까 좋죠. 하지만 이걸 심리학에서는 허구의 독립이라고 불러요. 충분히 의존해본 경험을 통해 내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심리적 독립의 과정이라면 허구의 독립은 앞단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어떨 때는 이렇게 유치한 마음이 들고 외로울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 다음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특징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해 하는 거예요. 정서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남모르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터운 가면을 쓰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그 진짜 내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서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심리치료를 받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서적 결핍을 다룬 전문 서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완전 난데?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리고 제 심리치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다른 데선 얘기 못 하는데 상담이니까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막상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남에게 꺼내기 힘든 중독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치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트라우마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가 않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불안이 많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숨겨야 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랑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고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고 연약한 그 부분들을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아닌 거고 그렇게 하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거 그게 바로 그 부분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줘야 되는 역할이고 심리치료에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6번째 신호는 멀쩡히 살다가도 그냥 갑자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문득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안 풀리고 망하고 뭐 큰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의 삶에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철학자 니체가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통의 크기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은 별 어려움 없이 헤쳐나가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도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이유라는 말이 굉장히 철학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 정서적 결핍이라는 건 그리고 정서적 채워짐의 그 과정이라는 건 인생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생각 그 이전에 있는 영역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삶의 의미나 가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는 게 좋다. 살만하다. 그 감각이에요. 살아있는 게 존재한다는 게 좋다는 아주 근본적인 느낌.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와 생각,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느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겪었고 내담자들과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마지막 특징은 어떤 감정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든 분노든 서운함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나 어린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 감정이 잊혀지기를 조금 더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감정이 그냥 다시 무의식에 억압되기를 기다리는 거 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내 스스로를 달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잊혀진 감정들은 잘 처리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계속 묻힐 뿐이에요.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은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 있다가 때로는 우울과 무기력증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그런 심리적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우리 어릴 때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수용성 물질은 물이 있어야 녹는 거고 지용성 물질은 기름이 있어야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요 감정으로만 녹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해봐요. 빵 하고 울겠죠. 거기 가서 너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거 아니고 약 바르면 나을 거니까 울 필요 없어, 울지 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조차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애가 울으면 그칠까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넘어져서 아팠지,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 엄마가 안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써주는 그 경험,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는 게 훨씬 더 그 아이의 감정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예요.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걸 이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 내 마음속에 묻어둔 것들, 나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도 평가받거나 비난받지 않고 그냥 아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구나, 아, 그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에이, 그런 관계가 어딨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치료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아주 낮은 확률로 연인이나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면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구조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과정이 바로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는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한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해주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조절해주는 상호 조절의 경험 없이 내 스스로 그걸 한다고 하면 그 또한 허구의 독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호 조절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조절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심리적 성숙이고 심리 치료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나면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배 쪽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데, 명치랑 배꼽 사이 정도 정서적 결핍이 있을 땐 그쪽을 느꼈을 때 텅 하고 비어있는, 허하고 쓰린 느낌이 든다면, 그게 채워지고 나면 뭔가 꼬물꼬물 배의 그 부분이 간질간질하면서 채워지는 느낌, 따뜻한 느낌, 내가 이 세상에서 1인분의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느낌,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삶이 아니라 단단한 바닥을 딛고 한 걸음씩 걸으며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증상들에 공감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까지 꼭 가서 이런 느낌들을 느끼는 지점까지 꼭 가셔서 아, 이렇게 힘든 인생을 내가 왜 꼭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고 아, 살아있다는 게 참 좋네 라고 때때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생각나시면 공유해 주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이 내면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도록 심리치료의 지혜를 가지고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